자, 16번부터 풀어보는데요. 부합 좀 정리해 볼까요? 부합. 분위기가 이렇게 좀 다운돼 계시는 것 같아. 아니에요. 저번주 모의고사 잘 보셨어요? 자, 부합입니다. 부합이라는 말은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달라붙은 물건의 소유자를 결정해야 되는데 이렇게 결정하죠. 첫 번째, 부동산과 동산이 달라붙어서 떨어지질 않으면 부동산 소유자가 달라붙은 물건의 소유권을 갖고요. 두 번째, 동산과 동산이 달라붙어서 떨어지질 않으면 원칙적으로 두 물건 중에서 주된 물건의 소유자죠. 주된 물건의 소유자가 달라붙은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예외가 있죠. 다만 어떤 것이 주된 것이고 종된 것인지 구별할 수 없으면 이때는 가액의 비율로 공유하게 되고요. 조심할 것은 이 가액은 언제 가액이냐면 부합 당시의 가액이죠. 부합 당시의 가액의 비율로 공유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부동산과 부동산입니다. 부동산끼리 부합한다는 말은 결국은 증축되는 경우 문제인데 원칙적으로 부합이 됩니다. 따라서 기존 부동산의 소유자가 달라붙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다만 어떤 것이 주된 것이고 종된 것인지 죄송합니다. 엉뚱한 얘기죠. 다만 달라붙은 부동산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으면 그때는 부합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증축한 사람에게 소유권이 갔죠. 그 다음 네 번째로 토지와 수목이죠. 남의 땅에다가 나무를 심으면 원칙적으로 부합이 되기 때문에 수목의 소유권은 토지 소유자가 소유권을 갖게 되고요. 다만 권원이 존재한다면 그때는 부합하지 않으므로 나무를 심은 사람이 소유권을 갖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토지와 농작물이죠. 남의 땅에다가 농작물을 심으면 권원이 있든 없든 따지지 않고요. 명인 방법을 갖췄는지 따지지 않고 부합하지 않고 항상 누구가 되냐면 경작자 소유가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면서 이렇게 운전한 라디오 들으니까 어떤 분이 취미로 도라지 캐러 갔다가 산삼을 캤대요. 그래서 산삼을 캤는데 감정을 받아 보니까 100년 산삼이고 시가가 1억. 그래가지고 인터뷰 하시면서 그냥 계속 웃으시더라고요. 그죠? 부러워 죽겠어요. 그죠? 아무튼 농작물은 뭐죠? 부합하지 않고 경작자 거가 됩니다.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16번입니다. 물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유치권은 부동산을 객체로 할 수도 있다. 옵니다. 우리 다음 주 하겠지만 유치권의 객체는 동산일 수도 있고 부동산일 수도 있고 물건이죠. 2번 조합에 있어서의 소유 형태는 합의다. 좀 이따 정리해 드릴 거고. 3번 판례는 경작권 없이 타인의 토지를 경작한 경우에 그 농작물은 토지 소유자에게 기속한다고 한다. X. 남의 땅에다가 경작한 농작물은 항상 누구 거가 되죠? 경작자 소유가 되므로 답은 3번이 됩니다. 4번 지상권 설정에 따른 지상권의 취득은 물권의 승계취득이다. 맞죠? 승계취득 중에서도 설정적 승계고요. 5번 저당권자는 별채권을 가진다. 맞습니다. 저당권자, 전세권자, 유치권자 모두 별채권이 인정되죠. 답은 3번이죠. 넘기셔가지고 17번입니다. 부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부동산에 동산이 부합한 경우 그러면
부동산 소유자 거가 되고요. 가격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동산의 가격이 부동산의 가격을 초과하더라도 부동산의 소유자가 부합한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O 맞는 점이 되는 거죠. 2번 동산끼리 부합된 경우 주종을 구별할 수 없는 때에는 각 동산의 소유자가 부합 당시 가액의 비율로 합성물을 공유한다. 정확히 맞죠? 3번 토지 위에 건물이 신축 완공된 경우 건물과 토지는 별개의 부동산이죠. 건물이 토지에 부합되는 일은 없습니다. 따라서 건물은 토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O 맞는 점이죠. 4번 권한 없는 자가 토지 소유자 승낙 없이 그 토지에 나무를 심었어요. 그러면 부합이 되고 토지 소유자 거가 되니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그 나무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X. 누구 거가 되죠? 토지 소유자 거가 됩니다. 답은 4번이죠. 5번 건물의 임차인이 권한에 기하여 증축한 부분이죠. 증축한 부분은 부동산끼리 부합입니다. 원칙적으로 부합하지만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으면 부합하지 않으므로 독립성을 가지면 증축된 부분은 부합되지 않는다는 질문은 O 맞는 질문이 되는 겁니다. 답은 뭐죠? 4번입니다. 그 다음에 18번부터 이제 공동소유가 나오게 되는데요. 공동소유는 시험 문제가 반드시 나오는 부분이고요. 따라서 반드시 극복해야 될 부분인데 일단 첫 번째 뭐죠? 공유죠. 공유에 대해서 일단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공유물에 관한 보존 행위는 단독으로 하고요. 공유물에 관한 이용, 개량 행위를 합쳐서 우리가 뭐죠? 관리 행위라고 하죠. 지분의 과반수로서 결정을 하고요. 또 공유물에 관한 처분, 변경 행위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해야 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공유의 중요한 특징이죠. 첫째, 공유 지분은 자유롭게 처분할 수가 있습니다. 공유 지분은 자유롭게 처분할 수가 있다는 말은 공유 지분을 팔아먹을 때 다른 사람한테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고요. 담보를 설정하고자 할 때도 다른 공유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공유의 개념이죠. 공유란 물건을 나눠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소유권을 나눠 가지고 있는 거다. 따라서 공유 지분은 소유권에 대해서는 일부에 대한 권리지만 목적물에 대해서는 전부에 대한 권리다. 따라서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반환은 소유권에 대해서는 일부니까 지분 범위 내에서 청구하게 되고요. 반환 청구나 방해 배제는 목적물에 대해서는 전부에 대한 권리니까 전부에 대해서 반환 청구하고 방해 배제를 청구하게 된다는 거 잊지 마셔야 되겠죠. 실제로 시험 문제 나오는 것은 요 공유 지분의 성질하고 요 공유물에 대한 요 윗부분의 내용하고 결합이 돼서 시험 문제가 잘 나오고 사례로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공유물의 분할이죠. 공유물의 분할은 자유롭게 할 수가 있으므로 다른 공유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고요. 따라서 공유물 분할 청구권은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뭐죠? 형성권으로서의 성질을 갖게 되고요. 분할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첫째, 협의 분할이죠. 당사자 간의 협의로 분할하게 되면 협의 분할인데 협의 분할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진짜 잘라 갖는다, 현물 분할. 현물 분할의 법적 성질은 교환이 되고요. 또 공유자 중 한 사람이 소유권을 갖고 다른 공유자에겐 돈으로 준다, 가격 배상. 또 아니면 제3자에게 팔아먹고 돈으로 나눠 갚는다, 대금 분할이 있고요. 두 가지 법적 성질은
매매가 됩니다. 따라서 협의 분할은 어떤 형태를 하든지 간에 교환 아니면 매매이기 때문에 공유자 간의 담보 책임을 발생시키고요. 또 교환 아니면 매매라는 말은 결국은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이니까 등기가 필요하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 만약에 협의가 이루어지질 않았어요. 그러면 재판을 통해서 분할하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재판상 분할이라고 하고요. 일단 형성 판결이죠. 왜냐하면 공유물 분할 청구권이 형성권이니까 재판상 분할은 형성 판결이므로 뭐 하지 않아도 등기하지 않아도 물권이 변동되게 된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재판상 분할도 결국은 두 가지입니다. 현물 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만약에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어렵다면 경미할 것을 명령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 정도거든요. 근데 이 재판상 분할과 관련해서 항상 조심할 것은 뭐냐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만 재판상 분할을 할 수 있다. 만약에 어떤 형태든지 간에 협의가 이루어졌다면 더 이상 무엇을요? 재판상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공유 지분의 탄력성이라는 게 있죠. 제가 예상하기에는 여기서 시험 문제 날 가능성이 많은 해인데 우리는 일단 공유자가 사망을 했는데요. 상속인이 없어요. 아니면 공유자가 자신의 지분을 포기했어요. 그러면 이 분이 가지고 있던 지분이 다른 공유자, 타 공유자에게 지분의 비율로 흡수되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공유 지분의 탄력성이라고 하고요. 항상 조심할 것은 사망은 법률행위가 아니니까 등기하지 않아도 다른 공유자에게 자동으로 뭐가 돼요? 흡수가 되지만 포기는 단독행위죠. 특히 공유 지분의 포기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입니다. 따라서 등기를 해야 비로소 다른 공유자에게 흡수가 된다는 거 항상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합유입니다. 합유. 개념 뭐죠? 동업자 같은 조합의 소유 형태를 합유라고 하고요. 특징은 지분이 존재하고요. 또 합유물에 관한 모든 행위 공유와 동일하죠. 따라서 합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도 단독으로, 이용 계량과 같은 관리행위는 과반수로, 처분 변경은 전원의 동의. 이건 어떻게 해요? 똑같습니다. 다만 다른 점은 뭐냐면 합유 지분을 처분할 때는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게 차이점이 있고요. 또 조합체가 해산하지 않는 한 합유물은 분할할 수가 없다. 분할하는 것이 금지가 된다는 점에서 특색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은 합유 지분 자체는 상속되지 않는다는 것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총유죠. 총유 개념은 교회나 종중과 같은 법인 아닌 사단,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의 소유 형태가 우리를 총유라고 하고요. 가장 중요한 특징은 첫째, 지분이 없다는 점이죠. 지분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교회면 교회 다니면 권리가 있고 관두면 뭐죠? 땡인데 이것과 관련돼 가지고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교회 신도가 탈퇴한 경우죠. 탈퇴했을 때 교회 재산은 누구 것이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원칙적으로 교회 재산은
잔전 남아있는 교인들의 총유가 됩니다. 관두면 땡이라는 것은. 다만 우리 판례가 예외를 인지하고 있는데 만약에 탈퇴한 교인이 3분의 1을 초과했다면 이때는 오히려 탈퇴하는 교인들의 총유가 되고요. 항상 조심할 것은 지분 자체가 없기 때문에 교회 재산을 신도들이 분할해서 나눠 가질 수는 없다는 거 항상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총유물에 관한 모든 행위는 다시 말하면 보존행위든 이용 계량과 같은 관리행위든 처분 변경행위든 다 무엇을 통해서 하게 되냐면 사원 총회의 결의를 통해서 해야 된다는 것까지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내용이 아니고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연습은 좀 해야 돼요. 자, 문제를 좀 풀어보죠. 18번입니다. 공동 소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5점. 자, 왜냐하면 처분 변경은 뭐가 필요하죠?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처분 변경은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는 할 수가 없습니다. 1번이 답이죠. 2번 공유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공유물을 분할할 수 있다. X. 공유물의 분할은 뭐죠? 자유롭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공유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으니까 X고요. 3번 합유물에 관하여 경유된 원인 무효의 소유권 이전 등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은 합유자 전원이 청구하여야 한다. X입니다. 자, 합유물에 대해서는 공유와 뭐죠? 동일하거든요. 그러면 이 원인 무효에 대한 말소를 청구하는 것은 뭐에 해당하죠? 보존행위고요. 보존행위는 뭐죠? 단독으로 하는 거니까 이 지문은 뭐가 돼요? X가 되는 거죠. 4번 총유재산의 보존에 관한 소송은 각 구성원 각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 X죠. 총유물은 보존에 관한 행위도 무엇이 필요합니까? 사원총회 결의가 필요하므로 보존행위라는 이유로 각자가 단독으로 할 수는 없고요. 5번 공유물 관리에 관한 사항은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X입니다. 이용 계량과 같은 관리 행위는 어떻게 결정합니까? 지분의 과반수로서 결정합니다. 이것도요 별로 양이 많지 않아요. 양이 많지 않은데 확실하게 숙지 안 해두시면 막 이랬다 저랬다 왔다리 갔다리 막 혼란스럽게만 하니까요. 정확하게 확실하게 내 것으로 뭐죠? 숙지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죠. 19번입니다. 공유에 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것은 1번 공유자가 처분금지의 특약을 위반하여 지분을 처분한 경우에도 그 처분행위는 유효하다. 맞아요. 이게 이거거든요. 공유 지분의 처분은 자유롭습니다. 좀 설명을 좀 드리면 다만 특약으로서 금지하는 것은 가능해요. 근데 문제는 이 금지 특약에 대해서 등기 능력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공유 지분을 처분하지 못한다 또는 공유 지분을 처분하려면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라는 특약을 하는 것은 가능하고도 유효하지만 그 특약을 뭐 할 방법은 없어요? 등기할 방법은 없습니다. 등기 능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제3자에게 뭐 할 수 없어요? 대항할 수가 없어요. 그럼 다시 한번 질문 읽어볼까요? 공유자가 지분 처분 금지 특약에 위반하여 지분을 처분한 경우에도 그 처분 행위는 유효하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등기 능력 자체가 없기 때문에 항상 제3자에게 뭐 할 수 없어요? 대항할 수가 없기 때문에 처분 행위는 유효가 됩니다. 2번 부동산에 관하여 아이고 새들이 빠졌네. 3분의 1의 지분을 가진 자는 그 부동산 면적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특정 부분에 대하여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X죠. 자, 왜냐하면 공유 지분이라는 것은 소유권에 대해서는 일부에 대한 권리지만
목적물에 대해서 뭐죠? 전부에 대한 권리죠. 따라서 만약에 3분의 1 지분을 가진 사람이 3분의 1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면 다른 공유자의 공유 지분을 뭐 하게 돼요? 침해하게 되는 거죠. 동의하시나요? 땅이 있는데 이 땅이 갑과 을과 병 세 사람이 공유하고 있고 각 지분이 3분의 1인데 갑이 3분의 1을 점유하고 사용 수익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은 을의 공유 지분은 토지에 대해서 뭐예요? 전체에 대한 권리인 거죠. 공유 지분은 목적물에 대해서는 어디에 대한 권리라고요? 전부에 대한 권리라고요. 따라서 이러한 가병에는 을과 병의 지분을 뭐하게 돼요? 침해하게 되고요. 따라서 을이나 병은 갑에게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뭐죠? 가능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읽어보면 2번 부동산에 관하여 3분의 1의 지분을 가진 자는 그 부동산 면적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특정 부분에 대하여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X고 이 토지를 어떻게 사용 수익할지는 반드시 무엇을 통해서요? 지분의 과반수로서 결정해야 되고요. 3분의 1 지분권자는 독자적으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답은 2번이죠. 3번 판례는 3분의 2의 지분을 가진 공유자는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한다. 맞죠? 왜요? 공유물의 이용 계량과 같은 관리 행위는 뭐로서요? 지분의 과반수로서 결정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죠. 만약에 갑의 지분이 3분의 2라면 이때 갑은 3분의 1만 쓰든 3분의 2만 쓰든 전체를 쓰든 지가 마음대로 뭐 할 수 있어요? 결정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공유물을 어떻게 이용하고 계량할지는 뭐에 따라서 지분의 과반수에 따라서 결정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수업 시간에 어떻게 말씀드렸어요? 50% 지분 가진 사람은 완전 의미가 없고 50.0000001% 지분 가진 사람은 하늘과 땅과 어떻게 해요? 엄청난 차이가 난다. 왜냐하면 공유물에 관한 이용 계량 행위는 뭐로서요? 지분의 과반수로서 결정하기 때문에 과반수 지분을 확보하고 있는 사람은 내가 그 땅을 다 쓰겠다 해도 상관없고요. 3분의 1을 쓰겠다, 뭐 어를 쓰겠다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상태가 되니까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3번 합유물에 관하여 격려된 원인 무효의 소유권 지금 몇 번 했죠? 19번이죠. 그죠? 갑자기 18번을 갔지? 19번 4번입니다. 타인의 공유물을 무단히 침탈한 경우 판례는 공유자 1위는 단독으로 그 타인에 대하여 공유물의 전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다. 맞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이러한 제3자에 대한 침해 행위에 대해서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보존 행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단독으로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공유 지분은 목적물에 대해서는 어디에 대한 권리? 전부에 대한 권리니까 단독으로 전부에 대한 반환 청구가 가능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5번 공유물의 분할에는 공유자 전원이 참여해야 되고 따라서 이 중 일부를 제외한 행해진 공유물 분할은 물론 무효입니다. 자, 답은 뭐죠? 2번입니다. 20번입니다. 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공유자 사이에 다른 특약이 없는 한 그 지분의 비율로 공유물의 관리 비용 기타 의무를 부담한다. 옵니다. 2번 공유자 1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 맞는 지문이고 이게 뭐였죠? 공유 지분의 탄력성이었죠. 3번 공유물을 손괴한 자에 대하여 공유자 중 1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유가 없는 한 공유물에 발생한 손해의 전부를 청구할 수 있다. X죠. 공유지분은 소유권에 대해서 뭐죠? 일부에 대한 권리입니다. 따라서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반환은 전부에서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분 범위 내에서만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요. 지분 범위 내에서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3번이 뭐죠? X가 되는 거죠. 4번 공유 토지의 건물을 신축 땅에다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이용행위일까요? 만약에 공유 나대지 위에다가 건물을 신축하는 것이 이용행위라면 지분의 과반수로서 하면 되겠죠? 근데 우리 판례는 변경행위로 이해합니다. 뭐를? 변경. 왜냐하면 나대지의 건물을 한번 신축하게 되면 웬만하면 거의 뭐 하는 것이 불가능해요? 철거하는 것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단순한 이용행위가 아니라 뭐로요? 변경행위로 평가되기 때문에 지분의 과반수가 아니라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고요. 따라서 공유 토지 이외의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오, 맞는 질문이 되는 거죠. 5번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의 지분권을 대외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보존행위가 아니다. 5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공유자가 누구예요? 다른 공유자 지분권이죠. 이런 건 안 되는 거죠. 그죠? 다시 말하면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전부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잖아요. 그거는 자기 지분권을 행사하는 것이지 결코 누구의 지분권 행사할 수 없는 거죠. 다른 공유자의 지분권 행사할 수는 없는 거니까 5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고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넘기셔서 21번입니다. 공유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1번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5죠. 공유물의 분할은 자유롭고요. 다른 공유자로부터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2번 공유물의 분할은 공유자 중 일부의 자에 의하여 할 수 없고 공유자 전원이 분할 절차에 참여해서 해야 되고요. 3번 공유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한 때는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의 그들의 지분의 비율로 귀속하고요. 4번 각 공유자는 공유물 어디를요?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정확히 맞습니다. 다시 말하면 공유 지분은 목적물에 대해서 뭐죠? 전부에 대한 겁니다. 소유권에 대해서 뭐죠? 일부에 대한 걸. 그래서 공유물 어디를 사용 수익합니까? 전부를. 어느 범위 내에서? 지분 범위 내에서 사용 수익하는 거니까 정확하게 맞는 거죠. 5번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 지분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한다. X. 공유 지분의 처분은 뭐죠? 자유롭습니다. 공유 지분을 처분하고자 할 때는 다른 공유자로부터 뭘 받을 필요 없죠?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죠. 22번입니다. 공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옵니다. 왜요? 처분 변경은 전원의 동의죠. 2번 공유자는 공유물 어디를요?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고요. 3번 공유물에 관한 관리에 관한 사항은 각자가 할 수 있다. X. 이용 계량과 같은 관리 행위는 어떻게 합니까? 지분의 과반수로서 하고요. 따라서 각자가 할 수 있다는 질문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4번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대하여 그 지분의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 책임이 있다. 맞죠? 자, 분할하게 되면 협의 분할이면 교환, 가격 배상이나 대금 분할은 뭐죠? 매매. 따라서 매도인의 담보 책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맞는 질문이고요. 5번 공유자 지분은 일단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23번입니다. 다음은 공동 소유 형태들이다 구정 성질을 달리하는 것은 1번 수익 공동의 무주물 선점, 2번 주종은 알 수 없는 동산의 부합, 3번 수탁자가 수인이 있는 경우에 신탁재산, 4번 건물의 구분 소유에 있어서의 공용 부분, 5번 공유물의 과실 이렇게 나왔잖아요. 여기서는 실제로 먼저 뭘 찾으라는 얘기냐면 공유가 아닌 것을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두 가지죠. 법인 아닌 사단의 소유 형태는 뭐죠? 총유. 근데 교회나 종중과 같은 뭐는 없어요? 법인 아닌 사단은 없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조합의 소유 형태는 뭐죠? 합유. 조합이 있어요. 뭐냐면 3번 수탁자가 수인이 있는 경우에 신탁재산입니다. 이 조합이란 게 뭐냐면
공동의 목적만 있을 뿐 아무런 조직도 체계도 없는 사람의 모임이 조합이죠. 우리 수업 시간에 뭐만 했죠? 동업자가 대표적인 뭐죠? 조합이다. 하나 더 한다면은 수탁자가 수인인 경우에 신탁재산도 조합입니다. 이 무슨 말은 이런 겁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이 재산이 더럽게 많아요. 근데 돈은 많은데 재산을 운영할 능력이 안 되면 신탁회사에다 신탁할 수 있죠. 동의 안 하시나요? 여러분들 그 뮤추얼 펀드라는 거 들어보셨죠? 펀드. 그게 신탁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돈이 있지만 주식을 투자할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신탁회사에다 내가 뭐죠? 돈을 주면 지들이 알아서 운영을 해가지고 수익을 창출해 주는 게 그게 펀드잖아요. 그게 우리말로 하면 뭐예요? 신탁인 겁니다. 그래서 신탁이라는 것은 뭐냐면 재산은 많은데 운영할 능력이 없을 때 이러한 예를 들어서 K라는 신탁회사에다가 신탁을 하게 되면 이 K가 갑의 재산을 운영해서 운영 수익을 발생해 주는 거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죠? 신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명의 신탁은 신탁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그죠? 그거는 뭐 그냥 아무 상관도 그냥 우리가 명의 신탁은 어떻게 해요? 이름을 빌리는 계약 이렇게 하고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근데 생각해 보자고요. 근데 갑의 재산이 너무 많아가지고 K라는 한 가지 회사만 선정한 것이 아니라 Y라는 신탁회사에다가도 똑같이 재산 운영에 대해서 뭘 했어요? 신탁을 했어요. 그러면 K, Y 두 가지 이 회사는 갑의 재산을 운영해서 수익을 창출한다는 뭐는 있어요? 공동의 목적은 있을 뿐 둘 간에는 아무런 조직도 체계도 없기 때문에 둘의 관계가 뭐가 되냐면 조합이 됩니다. 따라서 이 재산은 이 신탁회사에 뭐가 돼요? 합유가 돼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조합의 가장 대표적인 흔한 예는 뭐죠? 동업자고 시험에 가끔 나오는 것은 뭐죠? 신탁자가 수인인 경우에 신탁. 이것도 가끔 나오니까 이것도 뭐죠? 조합이고 법적 성질은 뭐가 돼요? 합유가 된다는 거 따라 하나 좀 기억해 두시기 바라요. 그 다음에 이제 24번이죠. 나머지는 다 공유입니다. 24번. 공동 소유에 관한 다음 기술 중 맞지 않은 것은 1번. 총유에서는 공유 합의와 달리 지분이 존재하지 않는다. 5죠. 총의 가장 주된 특징은 뭐죠? 지분이 없는 거죠. 2번. 공유자와 합의자 모두 보존 행위는 각자 단독으로 할 수 있다. 5 맞는 지문이고요. 3번. 공유에서는 합의에 달리 각 공유자는 자기 지분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 맞죠? 왜냐하면 합유 지분을 처분하려면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공유 지분은 뭐죠? 자유롭게 처분할 수가 있죠. 넘기셔서 4번입니다. 합유에서는 공유와는 달리 목적물의 처분 변경에 있어서는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 X입니다. 왜냐하면 합유에서는 공유와 달리라는 말은 공유와 다르다는 얘기인데 처분 변경은 합유든 공유든 어떻게 해요?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할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어디 있나요? 합유물에 대해서는 뭐죠? 공유와 동일하다. 따라서 합유물이든 공유물이든 처분 변경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4번은 뭐죠? X가 되겠죠. 5번. 각 공유자는 언제든지 분할을 청구하여 공유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공유는 합의와 다르다. 맞죠? 왜냐하면 공유물의 분할은 어떻게 해요? 자유롭게 할 수 있고요. 합유물은 원칙적으로 뭐 할 수 없어요? 분할할 수가 없으므로 5번은 맞는 지문이고 따라서 옳지 않는 것은 1번이 아니라 몇 번이 되는 거죠? 4번이 됩니다. 그죠? 답을 좀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1번이 아니라 몇 번이죠? 4번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자, 1번. 맞습니다. 자, 왜냐하면 총유는 뭐가 없습니까? 지분이 없기 때문에. 2번. 공유든 합의든 목적물에 관해서 마찬가지죠. 따라서 보증인은 둘 다 각자 단독을 할 수가 있고요.
3번 공유 지분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고 합유 지분은 뭐죠? 합유자의 동의 없이는 처분할 수가 없으니까 3번도 뭐죠? 맞는 지문이고 4번 합유든 공유든 목적물에 관한 처분 변경은 뭐가 필요하죠?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되므로 옳지 않은 것은 뭐죠? 4번 지문이 되고요. 그 다음에 5번 공유물의 분할은 자유롭고요. 합유물은 뭐하지 못합니까? 분할하지 못하므로 5번은 뭐죠? 맞는 지문입니다. 정답이 1번이 아니라 뭐죠? 4번으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25번입니다. 합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맞지 않은 것은 1번 합유자의 권리는 합의물 전부에 미친다. 맞습니다. 2번 합의물의 처분병은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 보존행위는 뭐죠? 각자가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공유와 마찬가지고요. 3번 합유자는 전원의 동의 없이 합의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지 못하고 또 합의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맞습니다. 다시 말하면 합유 지분을 처분하려면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고요. 합의물은 뭐하지 못하죠? 분할하지 못합니다. 4번 합유는 조합체 해산 또는 합의물의 양도인에 종료할 것이고요. 5번이 답이죠. 부동산의 합유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합유자로서 지위를 승계한다. X입니다. 요거죠. 합유 지분은 뭐 되지 않습니까? 상속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합유자가 사망했다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지분은 다른 합유자에게 지분의 비율로 흡수가 되고요. 지분 자체가 상속되지 않으므로 5번이 뭐죠? X고 5번이 답이 됩니다. 26번입니다. 합유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1번 합유 재산에 관하여 합유자 중 1인이 임의로 자기 단독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 자체가 무효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지분 범위 내에서 유효한 등기다. X입니다. 이거는 등기 자체가 뭐죠? 무효라는 게 판례 입장이에요. 답은 1번인데 또 날 건 아닌 것 같아요. 나머지 것들은 더 반복적입니다. 2번 보존행위 단독으로 할 수가 있고요. 3번 합유 지분은 뭐 되지 않습니까? 상속되지 않고요. 4번 합유 지분의 포기는 뭐죠? 단독행위죠. 법률행위죠. 따라서 뭘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되고요. 5번 조합차가 해산하면 합의관계도 뭐죠? 종료가 됩니다. 자 이제 심화 사례 문제죠. 1번입니다. 갑과 을의 대지 및 주택은 이웃하고 있다. 상린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을 소유 주택의 일부는 갑 소유 대지와 을 소유 대지의 경계포인 담이 될 수 없다. X죠. 건물의 일부가 뭐가 될 수 있어요? 경계표가 될 수가 있죠. 2번 갑 소유 갑나무 뭐가요? 뿌리가 을 소유 대지를 침범한 경우에는 우리는 갑의 의사에 반해서도 임의로 그 뿌리를 제거할 수 있다. 옵니다. 나무 가지가 넘어온 경우에는 잘라달라고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잘라버리고 나무 뿌리가 넘어오면 발견하는 즉시 바로 빨아버릴 수가 있으니까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3번 갑이 을 소유 주택에 들어갈 필요가 있는 경우에 을의 승낙을 받아야 하고 맞겠죠? 을이 거절하면 판결로 이에 가름할 수 있다. X입니다. 지금 을 소유 주택을 들어가려고 하죠. 그죠? 예를 들어 가지고 만약에 경찰이나 검찰과 같은 수사기관이 개인의 주거를 들어가려면 뭐가 필요하죠? 영장이 필요하죠. 그죠? 영장은 수사기관만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인에게는 개인에게는 이러한 거 인정되지 않아요. 따라서 만약에 들어가고자 하는 것이 주거면 못 들어가는 겁니다. 판결로도 그걸 뭐 할 수 없어요? 대신할 수 없고 판결로서 강제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수사기관만 그럴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가름할 수 있다. X가 되는 거죠. 3번 갑이 건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을소의 대지 사용에 필수적인 경우 필요한 범위에서 그 대지를 임의로 사용할 수 있다.
X. 임의로 사용하는 거 아닙니다. 이웃권자의 뭐가 필요하죠? 승낙이 필요한 거죠. 5번 갑이 을소의 대지와의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지 않고 건물을 완성하였어요. 자, 우리가 반미터 이상 거리를 둬야 되고 위반하면 철거를 요구할 수 있지만 건물이 완성됐거나 공사 착수 1년이 경과된 경우에는 철거는 요구할 수가 없거든요. 따라서 건물을 완성하였더라도 그 건물 착공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았다면 을은 갑에게 그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X가 되는 거죠. 답은 뭐죠? 2번입니다. 그래서 2번 문제죠. A는 B의 X토지를 매수하여 1992년 2월 1일부터 등기어치 2014년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건데. 자, 이렇게 사례 문제가 나오면 굉장히 어려워하시는데요. 옆에다가 좀 메모 좀 하자고요. 그러니까 지금 등기는 누가 앞으로 돼 있죠? B. 점유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A가 하고 있죠? 그 다음 이 사람의 점유 개시 원인은 뭐죠? 매매니까. 무슨 점입니까? 자주점이고. 그러면 20년 지나면 뭐 하게 돼요? 취득시효하니까 1992년 2월 2일부터 20년이면 몇 년입니까? 2012년이겠죠. 그죠? 그죠? 2012년 2월 2일 20년이 됐고 취득시효가 완성이 됐고요. 지금 몇 년입니까? 2014년 현재 지금 뭐하고 있어요? 점유하고 있다. 이 정도는 메모하시면 충분히 문제가 이해되실 거예요. 자, 옳은 것입니다. 1번 A의 B에 대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2002년 2월 2일 시효로 소멸한다. X입니다. 자, 왜냐하면 매수인의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지만 점유를 계속하는 한 뭐에 걸리지 않죠?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죠? 기억나시죠? 따라서 1번은 뭐죠? X죠. 2번 A가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점유를 개시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그의 점유는 타주 점유로 본다. 자주 점유면 뭐 받죠? 추정받죠. 기억나시죠? 그죠? 따라서 점유자 스스로 자주 점유임을 뭐 할 필요가 없어요? 입증할 필요가 없고요. 따라서 2번도 뭐가 돼요? X가 되는 거죠. 3번 C가 2010년 9월 9일 X토지를 B로부터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했어요. 자, 그러면 C가 소유권을 취득한 시점이 20년 전이죠. 그러면 B에서 C에게 소유권이 넘어갔더라도 A는 완성될 당시 소유자인 C에게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이전 등기해달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가 있으므로 A는 X토지를 시효 취득할 수 없다. X가 되는 거죠. 3번 A가 2014년 3월 3일 D에게 X토지를 매도하여 점유를 이전한 경우까지 일단 끊어볼게요. 자, 지금 이제는 B가 팔아먹은 것이 아니라 누가요? A가 팔아먹었죠. 특히 2012년이 지난 후에 자신의 거를 D에게 뭐죠? 양도했으면 D는 어떻게 해야 돼요? A를 대위에서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이전 등기시킨 후 이전 바다에 뭘 가져요? 소유권을 갖고 A의 권리를 양수했다는 이유로 직접 완성될 당시의 소유자에게 이전 등기해달라고 뭐하는 못해요? 청구는 못하기 때문에 D는 시효 완성을 이유로 B에 대하여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O 맞는 점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취득시효 완성자가 자신의 권리를 제3자에게 처분하면 제3자는 직접 취득시효가 완성됐음을 이유로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고요. 완성자의 권리를 뭘 해야 됩니까? 대회에서 행사해야 합니다. 답은 뭐죠? 4번이죠. 5번. 2가 2014년 4월 4일 X토지의 청구권 보존의 가등기라는 경우 자, 가등기만으로는 아무런 효과가 없죠.
그죠? 따라서 A는 더 이상 S 토지를 시효 취득할 수 없다. X입니다. 가등기가 됐고 가등기 상태 말하는 아무런 효과가 없으므로 취득시효 완성을 여전히 주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30번입니다. 3번입니다. 갑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은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여 왔다. 그러나 갑이 아직 취득시효로 인한 등기를 하고 있지 않던 중에 그 부동산 소유자의 그 점을 알고 있는 병에게 그 부동산을 매도하여 소유권 이전 등을 격려한 경우죠. 자, 그럼 또 생각을 해보자고요. 지금 등기는 을이죠. 등기는 을이 되어 있고 점유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갑이 있고. 자, 20년이 지났다고 나와 있죠. 20년이 지난 후에 을이 병에게 팔아먹고 병에게 뭘 해줬어요? 이전 등기를 해줬다. 이 문제에서 이걸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는 거죠. 그건 뭐 게임 끝입니다. 자, 1번. 갑이 시효로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X. 갑은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자기 앞으로 뭘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되는데 등기했다는 말은 없죠. 2번 갑이 이미 시효로 2번도 마찬가지고 3번 갑은 병에 대하여 을의 채권자로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대의 행사할 수 없다. 이것도 뭐죠? X입니다. 만약에 갑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면 병에게 을을 대의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대의 행사할 수 있고요. 다시요. 3번 보류하고요. 4번부터 4번. 을은 갑에게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 해줄 의무가 있는 자로서 목적 부동산을 병에게 매도하는 매매 계약은 배임행위로서 무효이다. X입니다. 만약에 을과 병 간의 매매 계약이 배임행위로서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가 되려면 병이 아는 것을 넘어서 뭘 해야 돼요? 적극 가담해야 되거든요. 근데 문제에서 병은 알고 있는 병, 악이라고만 나와 있지 병이 뭐 했다는 말은 없어요. 적극 가담했다는 말은 없으니까 무효이다 뭐죠? X가 되는 거죠. 5번 병은 악의자로서 보호받을 수 없어. 따라서 병은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X입니다.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려면 아는 것을 넘어서 뭘 해야 돼요? 적극 가담해야 됩니다. 옳은 것은 뭐죠? 3번인데 3번 보시면 갑은 병에 대하여 을의 채권자로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대의 행사할 수 없다. 옵니다. 아까 제가 잘못 말씀드렸죠? 자, 왜냐하면 병은 선악불문하고 확정적으로 뭘 갖게 돼요? 소유권을 갖게 되고요. 병의 소유권은 뭐일 수 없어요? 부당이득일 수는 없습니다. 다시 한번요.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에 소유자가 팔아먹었을 때 매수인은 선악불문하고 뭘 가져요? 소유권을 갖고요. 그 말은 병의 소유권은 뭐죠? 적법하고 정당하다는 얘기고요. 병의 소유권이 뭐일 수는 없어요? 부당이득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갑이 을을 상대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 있을지언정 병에게는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반환은 뭐 할 수 없어요? 청구할 수가 없으므로 다시 한번 읽어보면 갑은 병에 대하여 을의 채권자로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대의 행사할 수 없다는 지문은 O 맞는 지문이 됩니다. 답은 뭐죠? 3번입니다. 좀 쉬었다가요. 4번부터 보도록 하죠.